네, 안녕하세요. 엠브레인 유상훈입니다. 네, 저희 마크로밀 엠브레인의 힙한 마케팅 데이터에 출연 시즌2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에 진행한 시즌1에서 많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시즌2를 바로 준비할 수 있게 되어서 저희로서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마케팅과 유통, 기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 2개의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세션이 끝난 후 설문조사를 마친 분들께 지난번처럼 해당 강의 자료와 푸짐한 상품을 준비했으니까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세션인 제가 준비한 자료 먼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 엠브레인의 LCQ 서비스인 이지서베이를 소개해드리러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주제가 세션이 이지서베이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의사결정 생활입니다. 과연 이 이지서베이라는 것이 슬기로울지 한번 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LCQ 서비스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LCQ,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LCC 항공이라고 아시죠? 로우 코스트 캐리어, 즉 저비용 항공사를 말하죠. 이 LCC는 기존 항공사에 비해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격을 낮추려다 보니 기내식이나 수화물, 좌석의 어떤 간격, 이런 부가 서비스를 줄여서 서비스를 하죠. 이런 컨셉에서 저희도 착안을 했고요. 저희 엠브레인에서 제공하는 LCQ 서비스인 이지서베이는 로우 코스트 앤 퀵 서베이입니다. 즉 저비용의 빠른 리서치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가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이제 고객사들과 통화를 또는 상담을 면담을 하면서 늘 듣는 이야기, 공통적인 게 거의 공통적인 2가지가 있습니다. 일정을 여쭤보세요. 제가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더 빨리는 안 될까요? 이제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또 견적을 여쭤보세요. 그래서 조사 비용 얼마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내고 안 될까요? 이럽니다. 거의 많이들 물어보세요.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리서치 시장의 경쟁력은 거의 조사 결과의 품질, 인사이트 이런 것이 거의 절대적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에 못지않게 시간과 비용이 또 다른 경쟁력이 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엠브레인은 이 이지서베이라는 저가형 퀵 서베이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운영한 지 지금 1년 정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지서베이라는 것이 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자,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소개하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지서베이의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는 4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죄송합니다. 전화가 광고 전화 잠깐만 좀 받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런칭한 거요. 경쟁사고 2편.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거 안 그래도 저희가 그 비교평가 준비해서 다음 주 월요일이? 매니저님 지금 목요일, 네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괜찮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이런 상황. 네. 좀 오그라들었나요? 네. 많이 겪으실 수도 있고, 공감이 되실 수도 있고, 종종 또는 따로 또는 자주 이제 경험하실 수 있는 이런 상황일 텐데요. 근데 이럴 때 이지서베이를 쓰시면 유용합니다. 설명을 드리다가 조금 끊겼었는데 이지서베이는 빠릅니다. 요이 땅 하면은 결과 받으실 때까지 이틀이면 됩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1000명 정도 진행하는데 이틀이면 되고요. 1000명 넘어가면은 하루 반, 하루 정도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는데 보통 마케팅 리서치에서 1000명까지 잘 안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대부분 시작하면은 결과 나올 때까지 이틀이면 조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째 특장점으로는 온라인 자동 결과 분석 보고서.
네, 이것 때문에 이지 서베이가 빠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리서치를 하면은 데이터 처리를 하죠. 데이터 처리 단계에서 이 데이터 프로세싱, 뭐 DP라고도 하는데요. 이 DP를 하고 이 DP가 끝나면은 테이블이라고 하는 또 통계표 작업을 합니다. 이거 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부서가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도 걸리고 테이블이 나오게 되면은 그걸로 보고서를 이제 쓰죠. 이제 연구원들이 담당자들이 보고서를 쓰는데 그래프도 그리고 그래프 그리면 또 제작팀 넘어가고 뭐도 하고 하면서 여기서 시간 다 잡아먹습니다. 근데 이지 서베이는 조사가 끝나면은 DP 과정이 자동으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해진 기준에서 불성실 응답자 정리하고 쿼터 맞추고 테이블이랑 보고서도 자동으로 한 방에 빡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조사에서 조사가 끝나면은 DP 하는데 하루 이틀, 그리고 테이블 나오는데 또 하루 이틀, 그 다음에 보고서가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걸리죠. 그래서 보고서까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실사 끝나고 열흘에서 2주 정도는 그냥 걸리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지 서베이는 조사 끝나면은 뭐 리얼타임으로 1시간이면 충분한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온라인 자동 결과 분석 보고서가 이제 장점이 될 수 있다. 또 한 가지의 장점은 합리적 가격의 조사 서비스. 가격이 저렴하다 뭐 이런 뜻인데 서비스가 빠르다고 가격이 거꾸로 이제 비싼 게 사실 일반적이죠. 근데 빠르다고 가격이 반드시 높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빠르면은 급행료 뭐 이런 개념으로 더 비싸지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이 많이 일을 해야 되는 기존의 리서치 서비스 기준인 거고요. 예를 들어서 한 명이 10장을 처리하는데 1시간이 걸린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이번 프로젝트를 100장을 해야 돼. 그러면은 10시간이 걸리죠. 그럼 하루 안에 다 못해요. 그럼 이틀 동안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뭐 밤을 새던지 또는 그래야 되는데 이걸 이제 하루 만에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근을 하든지 둘이 붙어서 하든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비용이 비싸지는 겁니다. 한 명이서 해도 되는데 두 명이서 해야 되니까. 근데 요 자동화 플랫폼으로 보고서를 하게 되면은 어차피 사람이 안 해요. 기계가 시스템이 하죠. 그래서 사람이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어가지가 않고 인건비가 과하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가격이 높아질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이 프로세스 관리나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이 투입이 됩니다만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력 투입은 뭐 많지 않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특징으로는 우수한 조사 품질이라고 정리를 했는데 조사에서 우수한 조사 품질, 조사의 품질이란 무엇인가? 요거는 사실 보는 사람들마다 관점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다르고 서비스를 받는 고객사 입장에서도 달라요. 누구는 조사 결과에 상당히 날카로운 인사이트가 있으면 품질이 좋다고 하시고요. 또 누구는 납기를 잘 지키는 게 품질이 좋다고 하세요. 또 누구는 직원이 친절하고 응대가 친절하면은 품질이 좋다고도 하시고요. 누구는 보고서 디자인이 예뻐야 품질이 좋다고 하고 또 설문응답의 신뢰도가 높아야 품질이 높다 등등등. 조사에 대해서 품질이라는 기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품질은 이렇습니다. 이 엠브레인이잖아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장 방대한 패널을 가지고 있는 엠브레인의 패널. 그것이 저희 이지 서베이의 품질의 근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널이 많기 때문에 조사에 오염된 응답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패널이 많기 때문에 조사에 필요한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스크리닝해서 샘플링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응답자로 유효 표본이 세팅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지 서베이의 품질이 자신 있다 라고 하는 근거가 이제 패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네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뭐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이지 서베이 빨라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빠른지 이 장표 하나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전체 프로세스가 조사의 어떤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요거를 이제 크게 나누면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획, 실사, 분석. 그렇죠. 네, 곤충은 머리, 가슴, 배. 조사는 기획, 실사, 분석. 이렇게 되는데 요 중간에 있는 실사.
이 부분은 조사회사에서 의지를 가지고 조금 빨리 진행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기획 부분과 분석 부분은 사람이 작업을 해야 되는 절대적인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 뭐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시간이 반드시 투입돼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세스에서 보면은 기획 부분의 상당 부분은 클라이언트가 진행을 하시죠. 즉 설문지는 고객이 만들어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워싱이라고 하는데 뭐 간략한 검토와 이제 논리적인 검토를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분석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자 이지 서베이는 실사만 빨리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의지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누구보다 빨리 진행을 하게 되고, 여기는 클라이언트가 해주시고 여기는 시스템이 해주고, 자 그랬기 때문에 조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48시간이라는 타임테이블이 완성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이 부분도 맡기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 이지 서베이의 프로세스에는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나 일정이 더 추가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 이지 서베이의 기본적인 조건은 완성된 설문지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고객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설문지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몇 가지 샘플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면은 된다, 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러프하게 말씀드리면은 질문이 있고 보기가 있으면은 그걸 완성된 설문지라고 저희는 간주합니다. 뭐 조금 예쁘지 않아도 되고 오타 좀 있어도 되고 로직 조금 틀려도 되고요. 어차피 저희가 그건 뒤에서 맞춰드리니까요. 그 저희 쪽에 설문을 의뢰하시는, 조사 의뢰하시는 고객들이 크게 4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설문지가 이거는 이제 너무 예쁘게 된 거고, 뭐 비슷하게라도 어느 정도 형태를 맞춘 설문과 보기가 구성이 된 설문지 형태로 문의를 주시는 고객이에요. 이런 정도는 별다른 이견 없이 이지 서베이로 태워서 진행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질문이 있는데 보기가 없어요. 지금 여기 조그맣지만 이런 식으로 보기가 없잖아요. 이 보기 없으면 저희가 보기를 따로 만들어 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채워 오시면은 진행이 가능하고요. 뭐 보기 채우는 거는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리스크하지는 않고요. 자, 세 번째로는 질문한 내용은 있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투노우 리스트라고 하죠. 질문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설문으로 꾸려야 될지 모르거나 설문이 구체적이 않을 때. 근데 보면은 이 경우는 사실 설문지는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근데 설문지라고 하는 요 어떤 형태나 양식이 없거나 또는 이게 좀 애매할 때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또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easysurvey.co.kr이라는 저희 이지서베이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요 고객센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 페이지예요. 뭐 일단 제일 많이 마케팅에서 사용하는 브랜드 진단, 광고 평가 조사, 컨셉 조사, UNA 이용 실태 조사, 이렇게 형태를 제공해 놓고 있고요. 필요하신 거 아무나 다운 받으셔 가지고 내가 질문할 내용을 이 양식에 맞춰서 끼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설문지를 만드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빼고 마지막 유형은 뭐냐면은 조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 좀 모르겠다는 고객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지 서베이로 진행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엠브레인에서 진행하는 이제 풀 서비스로 권장을 드립니다. 뭐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부터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 이런 이제 고객사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컨셉대로 싸고 빠르게 진행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인보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지 서베이와 그 이지 서베이가 아닌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구분을 한다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특장점은 이제 가격입니다.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그 가격이 합리적입니다. 뭐 LCQ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로우 코스트 퀵 서베이의 로우 코스트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장표를 보시겠지만 이게 저희가 제공하는 가격이고요. 견적서를 드리거나 저희가 상품 소개를 하면은 많은 고객사들께도 그래요. 이렇게나 쌉니까? 네, 진짜 이렇게나 쌉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억나시죠? 기획, 실사,
분석. 기획과 분석 과정에서 저희가 과금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사 부분만 비용을 과금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줄어드는 거죠. 설문지 만들어 돈 들어가는 부분은 요건 고객사께서 해주시는 거고, 분석 보고서 쓰는데 작성하시는 거는 시스템이 하니까 이것도 저희가 과금을 안 하죠. 그래서 저희가 청구하는 부분은 실사 부분. 그러다 보니까 요 실사 부분에서 어떤 뭐랄까요, 일정 부분의 고정비, 그 다음에 변동폭이 크지는 않은 변동비로 가격이 구성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다시 말씀드린 표본이 늘어날수록 표본 단가가 팍팍팍 떨어진다는 거죠. 요 예시를 보면은 300명, 500명, 1000명인데 1000명을 조사해도 뭐 대충 요 정도 500만 원이 채 안 되고요. 실제 가격으로는 180만 원, 200만 원, 220만, 290만 원. 그 500명, 220만 원에 1000명 한다고 2배니까 440만 원이 아닌 거예요. 290만 원. 변동비가 폭이 적은 거죠. 표본 단가는 6,000원에서 4,000원, 뭐 2,900원으로 팍팍팍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 구성을 해놓으면은 장점이 뭐냐면은 장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초창기에 그 오프라인 조사, 대면 면접이나 전화 면접 조사가 성행할 때 온라인 조사의 강력한 장점, 그래서 온라인 조사가 시장에 자리 잡았던 이유 중에 이제 그때도 뭐 빠르고 쌉니다였어요. 근데 온라인 조사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표본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였고, 여기에 많은 고객사들께서 좀 마음을 움직였던 거였거든요. 왜 조사를 할 때 표본 수가 많아야 좋은 건가?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만큼 조사 결과가 더 정확해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성 확보도 더 용이해지고요. 세부 집단별로 분석도 용이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지 서베이는 그때 그 강조했던 온라인 리서치보다 훨씬 더 대규모 표본 확보에 비용이 적어지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명, 180명인데 1000명으로 3배가 되더라도 비용은 채 2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표본 수를 많이 가져갈수록 조사 결과는 더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좋은 조사 결과를 가져가면서 가성비는 더 챙길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우스갯소리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경차 사러 갔다가 여기서 조금만 더 보태시면은 준중형차, 여기서 조금만 더 보태시면 중형차, 뭐 그래서 조금만 더 오다가 롤스로이스 이렇게 가는데, 자, 이지 서베이는 찐으로 조금만 더 보태시면은 이제 2배 표본을, 3배 표본을 하실 수가 있는 어떤 현실화된 가성비를 구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싼 대신에 이 서베이 비용은 표본 수도 중요하지만 문항수하고 응답자의 난이도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여요. 아무래도 그 저희가 책정하는 비용이 근거가 원가에 밀접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좀 그렇게 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자의 난이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랜덤으로 만나기 쉬운 사람 또는 만나기 어려운 사람, 이 사람의 어떤 희귀성, 레어함 이런 걸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만나기 쉬운 사람 조사하는 거하고 만나기 어려운 사람 조사하는 비용 차이가 크게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자차 운전자 1000명 조사하는 경우가 있고요. 요때 1000명 조사한다면은 대충 비용이 한 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20문항 정도 기준했을 때, 그런데 똑같은 20문항 기준인데 조사 대상자가 전기차 보유자 1000명이다 라고 하면은 똑같은 1000명인데 여기 비용이 상당히 비싸죠. 한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비싸? 가격이 4배 차이가 나? 그런데 보통 이제 저랑 상담해 보신 고객사들은 아시겠지만, 뭐 제가 제일 처음에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조사 대상자가 누구죠? 누구를 타겟으로 하시나요? 이제 요게 이런 거거든요. 자차 운전자입니까? 전기차 보유자입니까? 이런 개념인 거고, 조사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은 그 사람들을 저희가 이제 통계치로 찾아요. 이제 이 사례를 들어보면은 자차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통계치로 봤을 때 1.95명당 한 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대충 둘 중에 한 명, 그러니까 5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1000명을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 2000명만 조사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1000명은 자동차 없는 사람이겠죠. 버리고 나머지 1000명으로 유효 표본 쓰면 됩니다. 그런데
전기차라면은 얘기가 좀 달라져요. 전기차는 통계 자료를 제가 찾아보면은 누적 대수가 70만 대 정도가 돼요. 그리고 운전면허증을 소지할 수 있는 연령층, 즉 성인 남녀가 우리나라에 4천만 대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70만 대보다 좀 더 적겠지만 대충 비중으로 따지면은 한 2%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2% 확률로 1000명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한 5만 명 정도를 조사를 하는 거죠. 5만 명 조사해서 4만 9천 명은 버리고 이 1000명만 쓰는 건데, 이 4만 9천 명에게 뭐 100원이든 200원이든 또 주잖아요. 스크린 아웃되니까 100원만 줘도 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스크리닝이 조금 더 길어지게 되면은 스크리닝 비용만 뭐 7, 800이 나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을 만날수록 탈락되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비싸지게 되는 거고요. 엠브레인이 뭐 늘 저는 얘기를 해요. 밖에 나가서 저희처럼 패널 많은 회사가 없어. 저희가 패널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엠브레인이 패널이 많더라도 실생활에서 희귀한 사람은 패널 중에서도 희귀합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자의 난이도가 높으면은 뭐 이지소베이건 엠브레인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요런 자차 운전사 이런 것처럼 저희가 마케팅 조사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정도 조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상식적인 또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는 이지 서베이 가격이 매우 합리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고요. 근데 할 때마다 저한테 전화 주시는 또 MBTI 성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화하는 거 이렇게 좀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냥 혼자 뚝딱뚝딱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또 준비했습니다. 이지서베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가격 시뮬레이션이 있어요. 요거 돌려보시면은 지금 범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50만 원 단위로. 요거는 이제 고객사, 이제 담당자께서 측정하시는 설문 문항수 또는 조사의 난이도와 저희가 측정하는 기준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의 레인지를 좀 준 거고요. 대충 생각하시는 조사에서 이 정도 범위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나름 투명하게 가격을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와셔서 가격 시뮬레이터 한번 보시면은 간단하게 이제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특장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문적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사실 이지 서베이가 낮은 가격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빠르게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근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동화 분석 플랫폼. 근데 나름 이제 컴팩트하면서 똘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분석 플랫폼에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구현하거나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UI, UX가 좀 더 복잡해지는, 이렇게 해서 좀 어떤 양날의 검이라고 해야 되나요? 동전의 양면 같은, 많이 넣으면은 좀 복잡해 보이고 적게 보이면은 간편한데 너무 기능이 없어 보이고, 나름 그 절충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선에서 이제 개발을 했고요. 몇 가지 장점을 설명을 드리고 시연을 할 건데, 첫 번째 장점으로는 이제 문항의 타입별로 차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공하는 이제 7가지 형태인데, 제가 이지 서베이라는 요 사업을 운영하기 이제 전까지 얼마나 많은 보고서들을 써 봤겠습니까? 이제 보고서를 쓰면서 이 문항별로 요걸 타입으로 구분했을 때 가장 가독성이 좋았고 많은 고객사들께서 보고서를 읽을 때 거부감이 덜 했었던 그런 형태로 차트를 일반화 시키다 보니까 7개 유형으로 차트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지에서 문항이 나오더라도 요거를 보는 순간 이제 저희 이지 서베이 담당자들은 요거는 어떤 타입의 문항으로 구현이 돼야겠다를 거꾸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고서가 사람이 쓰는 보고서가 아니지만 시스템에서 구현되는 보고서로 가장 가독성 있는 차트로 구현이 되기 위한 문항을 저희가 제안을 드릴 때도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통계적 검증 방법을 동원해서 집단 간 차이를 분석을 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배너로 구분되는 집단끼리 차이 분석을 하는데, 보통 통계학에서는 t-테스트 또는 아노바, 숫자용으로 되는 평균 차이의 집단 분석할 때는 t-테스트나 아노바를 하고요. 이제 비율로 나올 때 명목형 척도에서는 이제 카이스퀘어 검정, 독립성 검정이라고 하죠. 요걸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고,
통상적으로 마케팅 리서치에서 저렇게 빡세게는 안 하죠. 왜 바쁘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전체값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전체값보다 이런 차이가 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게 눈대중으로 보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지서베이는 그렇게 눈대중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고 리얼로 로 데이터를 들어가서 T테스트를 하거나 카이스퀘어 검증을 합니다. 아노바는 왜 안 하나요? 아노바는 3개 이상 집단인데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차이가 있다 없다를 보여줄 뿐 어느 집단과 어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 없다를 보려면은 굉장히 복잡한 아웃풋이 또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 또 고객사들께서는 또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직관적인 걸 좋아하지. 그래서 모든 집단을 2개로 나눠요. 뭐냐면은 성별이다 그러면 쉽죠. 남자와 여자를 비교하는데 20, 30, 40대다 그러면은 20대와 나머지, 30대와 나머지, 40대와 나머지를 각각 비교를 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 통계량이 평균으로 나오는 것이냐 비율로 나오는 것이냐에 따라서 T테스트를 적용하거나 카이스퀘어 검증을 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이 외에도 자잘하게 많은데 요거는 이제 분석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저희 분석 플랫폼 화면인데요. 요거는 저는 지금 로그인을 해서 들어온 거지만 이지서베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공개용 데이터로 다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7가지 차트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거 차트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리커트 척도입니다. 보통 요 리커트 척도 뭐 5점, 7점 이런 식으로 생각의 세기, 강도와 같은 이런 평가에 사용되는데 요거는 이제 요 개별적인 비중, 예를 들어서 매우 관심이 있다, 약간 관심이 있다, 보통이다 이런 것처럼 개별적인 비중보다는 평균과 긍정률, 보통 탑2 또는 탑3라고 하죠. 긍정률 같은 통계량을 우선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체 값은 5개 척도면 5개, 7개면 7개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탑2와 평균, 그러니까 평균과 비율을 보여주고요. 집단별로는 대표 통계량을 보여주는데 평균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비율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바뀌게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지금 남자, 여자, 남자가 파란색, 여자가 빨간색이면은 통계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우위에 있다. 여기는 30대만 파란색이죠. 그래서 30대가 다른 연령보다 통계적으로 열세에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변수, 지금 직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결혼 여부로. 그래서 적용을 하면은 여기가 성별, 연령, 잘리는데 이런 식으로 결혼 여부까지 들어가는, 그래서 사용자가 분석 필요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변수 여기서 배너에서 이런 식으로 성별을 선택해서 나는 남자로만 분석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지금 500명인데 남자 데이터로만 나오죠. 그럼 여자가 또 데이터가 비네. 그럼 여기서 여자는 없는 걸로 분석을 하자. 그럼 그래프가 이제 예쁘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기능까지 있는 그래프이고요. 자, 두 번째 차트 형태를 보여드리면은 이제 이런 형태입니다. 요거는 이제 보통 평가에서 많이 쓰는데 척도형, 동일한 척도로 표를 구성해서 여러 개 척도를 물어보는, 여기서는 하나, 둘, 세 개에 대해서 이제 보여줬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체 값을 보여주고 표가 구성이 되고요. 표 싫어. 차트로 보여주세요. 그럼 앞에 보였던 그 차트가 또 쭉 나오고요. 표는 복잡하니까 빼자. 그럼 표는 빼고 그래프로만. 그리고 평균 대신에 비율로 보여주세요. 그럼 비율로 또 바뀌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형태로는 차트. 이거는 워드 클라우드인데요. 서술형 주관식 응답에서는 이 워드 클라우드를 제공을 하는데 여기에서 AI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AI가 주관식 응답을 분석을 하고 이걸 키워드를 조합을 해서 구분한 다음에 그 키워드별로 빈도 분석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워드 클라우드는 뭐 많은 공개용 소스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어렵거나 대단한 건 아니에요. 다만 응답을, 주관식 응답을 AI가 이제 나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이제 구분을 하고
분리를 해서 다시 재조합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번 형태는 이제 요거는 했었고, 요거 보여드릴까? 요거 정도까지만 보여드릴게요. 나머지는 뭐 비슷비슷하니까. 순위형 같은 경우에는 1순위 데이터가 있고, 여기는 1부터 3순위까지라고 평가를 했잖아요. 3순위까지. 2순위 데이터는 어떻지? 그럼 2순위 데이터만 볼 수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성별, 연령별로. 요거는 이제 비중이기 때문에 카이스퀘어 검증값이 다 셀별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차트 종류별로 다 뭐 드릴 설명도 많고 그러는데, 이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여기 차트마다 옵션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하나 눌러보시면은 재미있는, 또 나름 체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로 데이터를 누르면은 엑셀 데이터를 바로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 아웃풋이라는 걸 클릭을 하면은 엑셀 테이블과 파워포인트 보고서가 지금 내가 세팅한 기준으로 뿅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그 사이트 들어가서 체험으로 하시면 안 돼요. 로그인 전용이라서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요거는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정도 남았는데 요거 먼저 말씀드리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지 서베이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뭐 사실 모든 고객사들께서 다 해당이 됩니다만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이 너무 촉박해, 시간이 너무 급해 하시는 분들은 일단 필수이고, 그 외에도 긴박한 상황에서 이슈 체크를 해야 된다거나, 소소한 검증 이슈는 많은데 잦은 비용 절차가 번거로운 대기업이라던가, 또는 이제 스타트업, 또는 그 요즘 광고 같은 경우는 나오고 평가가 빨리 되잖아요. 뭐 광고 대행사라든가 하여튼 조사가 필요한 모든 기업들은 다 이슈 서베이를 사용하시고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일단 여기까지고요. 나름 이제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만족스러울 만큼 이지 서베이에 대해서 잘 이해를 제가 시켜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저한테 또는 엠브레인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고요. 마무리로 뭐 한마디 정도만 더 하면 이지 서베이는 합리적인 가격에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가성비 뛰어난 리서치 시스템입니다.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예산에 늘 쫓기는 우리 고객사 실무자분들께서 리서치를 고민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지 서베이를 통해서 빠르고 간편하게, 그리고 제목처럼 슬기롭게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쯤에서 소개를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설문 꼭 참여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은 강의 자료 여기서 조금 더 예쁘게 제가 편집을 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선물도 준비한 선물도 있으니까요. 선물 참여하시고 꼭 받아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지 서베이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엠브레인 데이터 사업본부 고도은입니다. 지금부터 구매 영수증을 통해 분석한 가공식품 트렌드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공식품 채널별 트렌드를 한번 확인해 보고요. 쿠팡 내 가공식품의 세부 카테고리별 트렌드는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보여드리기에 앞서 데이터의 출처인 구매 빅데이터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매 빅데이터는 개인 패널 2만 명을 모집하여 그들의 영수증을 수집해 식품, 생활용품 등의 소비재 및 외식 시장 트렌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2만 명의 개인 패널은 정확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통계청 인구 자료를 모집단으로 성별, 연령, 지역, 가구 원수 등으로 쿼터를 할당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패널의 영수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만 14세에서 69세 남녀 약 4천만 명으로 프로젝션하기 때문에 구매 빅데이터는 대한민국 개인들의 일상 소비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2만 명의 쇼핑 패널이 올려주는 구매 영수증은 OCR 처리돼서 자동으로 데이터화가 됩니다. 또 최근 1년 기준으로 FMCG는 약 270만 장, 외식은 약 200만 장의 영수증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월별로 보면은 약 40만 장이 됩니다. 매월 약 40만 장의 영수증이 업로드되니 월별 데이터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패널이 올려주는 영수증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채널, 기간, 제품명, 수량, 가격 등의 기본적인 데이터의 정확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매 빅데이터의 채널 커버리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대형마트, 창고형 마트, 편의점 등의 오프라인과 쿠팡, 마켓컬리 등의 온라인 데이터를 동시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를 이제 품목별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가공식품, 제과류, 음료 등 생활용품 등의 FMCG뿐만 아니라 커피, 음료, 치킨, 피자 등의 외식 시장 등의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어서 내식과 외식을 모두 커버하는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외식 데이터는 매장 취식, 포장, 배달이 모두 포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식과 외식 데이터를 모두 보유하고 있기에 서로 연관 분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 전문점하고 RTD 커피, 캡슐 커피 등의 연계 분석이 가능해서 다양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가공식품의 채널별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겠는데요. 2020년에 비해서 신선식품, 가공식품, 외식 등 먹거리에 관련된 물가가 모두 상승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공식품은 25년 1분기에 20년에 비해서 23% 정도 물가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가공식품의 물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저희 구매 빅데이터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그런 가공식품을 어느 채널에서 주로 구매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예, 보시면 대형마트가 한 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기타가 한 20.5%입니다. 오프라인 기타는 개인 슈퍼나 식자재 마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창고형 마트가 11.5% 그리고 쿠팡이 한 6.3%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성장률과 함께 보시면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마트나 오프라인 기타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과를 보이는 반면에 창고형 마트는 전년 대비 6.4% 성장하면서 성장, 그리고 쿠팡은 25.8%, 종합몰은 5.2% 성장하면서 온라인에서는 쿠팡과 종합몰이 성장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쿠팡은 전년 대비해서 25.8% 성장하면서 매우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쿠팡에서만 분기별로 가공식품의 구매액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보니까 22년 1분기 이후로 꾸준히 분기별 가공식품 구매액이 성장을 했고 또 25년 1쿼터 기준으로는 약 5,500억 원의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이 왜 이렇게 성장을 했는지를 저희 구매 행동 지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표를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구매 경험률은 이제 전체 모집단 중에서 몇 퍼센트의 사람이 쿠팡에서 구매를 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구매 경험률이 70%라고 한다면 전체 모집단 중에 약 70%의 사람이 해당 카테고리를 한 번이라도 구매해봤다는 의미가 되고요. 구매 빈도는 그 해당 기간 동안에 몇 회나 구매를 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또 1회 구매 수량은 1회당 구매하는 제품의 개수이고 평균 구매 가격은 이 제품을 구매할 때 평균적으로 지불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구매 경험률은 퍼센트, 빈도는 회, 수량은 개, 가격은 원 등으로 서로 단위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위해 지금은 원으로 환산한 그래프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왼쪽 같은 경우에는 2년 전 대비 1년 전의 그래프를 이렇게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1년 전 대비 최근의 그래프를 나타내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왼쪽 그래프인 과거를 한번 보시면은 그 과거에 쿠팡이 성장했던 거는 구매 경험률, 구매 빈도, 평균 가격이 모두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 특히 구매 경험률에 이제 성장이 좀 크게 나타나는데요. 생각해 보시면은 즉 구매자의 유입이 그 당시에 쿠팡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과 비교를 해보면 최근도 역시 구매 경험률과 구매 빈도가 모두 성장했습니다. 다만 구매 경험률보다는 구매 빈도가 더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제 이를 해석해 보면 신규 구매자도 유입이 되긴 했지만 기존 구매자가 좀 더 자주 구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자주 이렇게 구매를 하느냐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쿠팡 와우 멤버십이 약 1,400만 명입니다. 23년 기준으로 약 1,400만 명이고 쿠팡 와우 멤버십의 가격을 살펴보면은 2024년 4월에 가격이 올라서 한 달 이용 비용이 7,890원입니다. 사실 7,890원이 적지 않은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멤버십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쿠팡 와우 회원을 이용하는 거는 아마도 무료 배송이나 빠른 배송, 쿠팡 프레시 등의 만족도가 아마 높기 때문인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데 더 자주 구매해서 멤버십 혜택을 온전히 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쿠팡 이용자들이 아마 보다 자주, 과거보다는 자주 쿠팡을 이용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확실히 주변에 쿠팡을 주로 이용하는 구매자들을 보면 과거에는 구매해야 할 제품들을 좀 몇 가지 생각했다가 나중에 한 번에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쇼핑을 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쿠팡 멤버십 회원 같은 경우에는 배송비 부담이 전혀 없고 또 반품이 쉽다 보니까 생각날 때마다 그때그때 구매를 하는 모습을 보이긴 해요. 그래서 확실히 저희 구매 빅데이터로 또 보면은 쿠팡의 구매 빈도가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 비해서 좀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쿠팡이 왜 이렇게 성장을 했는지를 좀 살펴보았는데 사실 가공식품에서 쿠팡의 비중은 아직까지는 6%대이긴 합니다. 이제 그러면 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형마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대형마트는 23%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전년 대비해서 한 3.2%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의 구매 경험률을 보시면 구매 경험률이 점차 하락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최근 1년 기준으로 71.1%인데 2년 전에 비해서 대략 4.5%포인트 정도 하락한 상황입니다. 즉 대형마트를 이용하지 않는 구매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확실히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원래 대형마트에 가면은 사실 필요 없는 것까지 산다는 인식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과소비한다는 인식이 좀 있고 또 요즘에는 워낙 쿠팡이나 컬리 같이 이제 온라인 플랫폼에 익숙해져서 빠른 배송 플랫폼을 이용하면 굳이 시간 들여서 쇼핑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들이 있어서 확실히 대형마트에서 구매를 좀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창고형 마트를 이제 한번 볼게요. 그래서 확실히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대형마트나 창고형 마트가 거의 유사한 움직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 정반대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대형마트가 감소한 반면 창고형 마트는 전년 대비해서 6.4% 정도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증가했냐 보면은 확실히 창고형 마트는 벌크로 판매해요. 그래서 개당 가격은 높긴 높죠. 그러나 용량당 가격으로 보면은 굉장히 낮은 편이어서 이렇게 가성비 제품으로 오히려 인식을 하고 또 한 번에 많이 구매를 해서 지인들과 나누거나
아니면 소분시켜서 조금 쟁여두는 목적으로 창고형 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장표에서 각 연령대별로 어떤 채널을 주로 이용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각 연령대별 채널 인덱스입니다. 이 수치가 100이 넘으면 해당 연령대에서 상대적으로, 즉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좀 해당 채널에서 많이 구매를 한다는 의미고, 예를 들어 지금 쿠팡에서 30대가 117.8이라는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3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쿠팡을 좀 더 많이 구매한다,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0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이 넘는 수치가 없잖아요. 이렇게 보면 사실 20대 같은 경우에는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 장을 보는 개념보다는 일회성 섭취를 위한 구매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이용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렇게 쿠팡이나 대형마트 창고형은 인덱스가 100이 좀 넘지 않는 그런 모습이어서 이 부분은 참고해서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면 쿠팡 같은 경우는 우선 성장률을 보겠습니다. 성장률은 전 연령대에서 모두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 30대, 40대에서는 상대적으로 쿠팡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30대에서 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60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서 확실히 대형마트는 연령대로 보아도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창고형 마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인덱스가 40대 이상에서 높아요. 그리고 특히 60대에서는 굉장히 높죠. 그리고 성장률을 같이 보시면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와 상관없이 이제 쿠팡과 창고형 마트의 강세는 유지되고 대형마트의 약세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전 연령층에서 좀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전 연령층에서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도 사실상 상대적으로 보면은 연령대마다 구매 비중이 높은 채널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엠브레인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패널 서베이를 통해서 각 채널별로 이용자 페르소나를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쿠팡, 대형마트, 창고형 마트의 주 이용자의 성별, 기혼 여부, 가구 원수가 이렇게 데이터로 나와 있는데, 사실 제가 주요한 거는 노란색으로 칠해놨어요. 근데 이게 높은 수치를 칠해놓은 것이 아니라 다른 채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을 칠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쿠팡은 기혼이 미혼보다 조금 수치가 높아요. 근데 제가 미온에다가 색칠을 해놨죠. 그거는 왜냐면 대형마트나 창고형 마트에 비해서 미온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인 관점에서 페르소나를 한번 살펴보시면 1인 가구의 싱글, 미혼 여성들은 장을 보러 가는 것이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오프라인을 쇼핑을 하지 않고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온라인 쇼핑에서는 배송도 빠르고 오히려 가격도 저렴해서 이제 쿠팡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아이가 있는 젊은 기혼 가구의 경우에는 장을 보러 가는 것이 일종의 나들이인 거예요. 그래서 나들이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도 젊은 기혼 가구는 대형마트를 주로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경기에 민감한 고연령층, 또 장을 좀 많이 보시는 고연령층의 가구에서는 가성비 제품의 구매가 이제 중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창고형 마트를 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장표에서는 각 채널별 주 이용자의 페르소나에 대해서만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사실 이거 외에도 식생활이나 건강, 쇼핑 등의 디테일한 데이터도 저희가 보유할 수 있어서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예를 들어 특정 브랜드를 구매하는 구매자들의 특징들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서 업무에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3개의 채널 중심으로 좀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다른 채널까지도 함께 스위칭을 놓고 보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쿠팡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쿠팡으로 모든 화살표가 몰려 있죠. 그렇게 되면 이 얘기는 이제 다른 채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쿠팡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창고형 마트도 화살표가 몰려 있죠. 다만 쿠팡으로 가는 것만 제외하고는 몰려 있는데 확실히 온라인에서는 쿠팡, 오프라인에서는 창고형 마트로 모든 구매자들이 유입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고, 또 대형 마트에서는 이제 그 창고형 마트나 쿠팡 등으로 유출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위쪽 상단에 편의점이 있는데,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대형마트나 쿠팡, 온라인몰 등으로 좀 구매자가 유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다른 채널로도 함께 스위칭을 보시면 최근 가공식품 시장 내에서는 온라인에서는 쿠팡, 오프라인에서는 창고형 마트가 역시나 대세 채널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그러면 채널별 트렌드의 마지막 장표로 좀 현재 사실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홈플러스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플러스가 올해 3, 4월에 한 달 넘는 좀 세일을 이어갔어요. 홈플런이라는 세일을 이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해서는 구매액이 한 6.3% 정도 하락을 했고, 구매 경험률을 보더라도 19.4%에서 18%로 하락하면서 고객이 조금 유출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홈플러스의 이탈 구매자와 홈플러스를 이제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지속 구매자로 나눠서 이 구매자들의 각각의 구매 채널 비중을 한번 살펴봤어요. 홈플러스 지속 구매자들의 채널 비중은 역시나 홈플러스의 로열 고객인 거예요. 그래서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 홈플러스에서 구매하는 비중이 약 23% 정도인 반면에 홈플러스 이탈 구매자들은 약 2.4%로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즉, 홈플러스의 충성도가 낮은 고객들이 원래 홈플런 등의 행사 때에만 홈플러스를 이용했는데, 25년 초에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는 행사 때에도 그 시기에도 구매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럼 홈플러스 이탈 고객들은 이제 어느 채널로 주로 좀 갔느냐 했을 때는 좀 스프레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쿠팡 등 온라인이나 홈플러스 외 대형마트, 창고형 마트 등으로 이제 구매 비중을 높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홈플러스 지속 구매자들도 보시면 비중이 약 23%로 유사하지만 사실은 0.6%포인트 정도 하락한 모습입니다. 역시 비중도 조금 감소했고, 지금 이 장표에는 없지만 성장률을 보시면 성장률도 좀 마이너스 성장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지속 구매자들도 조금은 홈플러스에서 구매를 좀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구매를 감소한 부분을 이제 그 홈플러스 외 대형마트나 창고형 마트, 쿠팡 등으로 좀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가공식품의 채널별 움직임을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쿠팡 내에서 가공식품의 세부 카테고리 트렌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쿠팡을 포함한 전 채널의 가공식품 카테고리 비중이 왼쪽에 나와 있고요. 오른쪽은 쿠팡에서의 카테고리 비중입니다. 이제 전 채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유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햄, 소시지, 베이컨, 그러니까 육가공이라고 하는 햄, 소시지, 베이컨, 그 다음에 봉지라면, 스낵 순인데요. 쿠팡으로 보시면은 쿠팡에서는 우유, 양산빵, 요구르트 순으로 높은 구매 비중을 보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사실 우유, 양산빵, 요구르트는 대표적인 데일리 푸드입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데일리 푸드라고 생각되어지는 우유와 요구르트, 양산빵 등이 쿠팡에서 탑 순위에 랭크되어 있다는 점이 저는 좀 특이하다라고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를 조금 연령별로 한번 쪼개서 봤어요. 쿠팡에서의 카테고리를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상부터는 우유, 요구르트, 양산빵이 모두 탑3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20대의 경우에는 장을 봐서 요리하는 비중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카테고리 순위가 이제 다른 연령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 카테고리별로 한번 특징을 살펴보겠는데 먼저 우유를 살펴보시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그 그래프가 평균 구매 가격인데요. 사실 용량당 구매 가격을 보면 쿠팡의 리터 가격이 전체 회색으로 되어 있는 전체 시장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저렴하지 않고 높긴 해요. 하지만 가격까지 보면은 사실 리터당 100원도 차이가 나지 않아서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죠. 또 그리고 스큐별로 오른쪽에 있는 스큐를 보시면은 이렇게 CPLB 곰곰 제품을 구매하는 구매자들이 많은데 이제 PB 제품을 구매하면 이제 단가가 낮은 가격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서 이제 구매자들의 구매가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제조사 우유를 선호하는 이제 구매하고 싶어하는 구매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하고 얼마 차이 안 나니까 멤버십 혜택을 누리려고 쿠팡에서 우유를 구매하고 가격에 조금 더 민감한 구매자들은 이제 PB 우유를 구매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인지 가운데에 있는 선그래프 구매 빈도를 보시면 구매 빈도가 최근 1년 5.9회로 매우 높게 상승했어요. 전년은 4.8회였는데 1년 사이 1.1회나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매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생각해보면 과거에 온라인에서 우유 구매는 보통 멸균 우유를 한 박스씩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우측에 탑스큐를 보시면은 멸균 우유는 한 7위 정도에 이제 가장 높은 순위가 7위 정도에 있고 나머지 1위부터 6위는 다 그 생우유예요. 그래서 생우유 중심으로 현재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1회당 구매 물량도 이렇게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구르트도 한번 보시겠는데요. 요구르트도 우유와 마찬가지로 쿠팡에서의 평균 가격은 전체 시장 대비해서 높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유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에요. 온라인에서는 오프라인에서 판매하지 않는 수제 요거트나 그릭 요거트 등이 판매가 되면서 평균 가격이 좀 높은 측면이 있으니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해서 살펴봐 주시면 되고 이제 요구르트도 우유와 마찬가지로 구매 빈도가 점차 높아지고는 있지만 사실 우유만큼 드라마틱하게 이제 높아지진 않고 연간 한 4.3회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큐를 보시면은 한 1.8리터나 2.45리터와 같이 대용량 제품 중심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이제 우유와 요구르트 모두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모두 약 한 일주일 정도 섭취할 분량의 대용량 제품을 중심으로 쿠팡에서 구매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양산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양산빵은 좌측이 전체 시장인데요. 전체 시장에 비해서 쿠팡에서 식빵과 식사빵 중심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탑스큐를 보시면은 확실히 식빵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용량대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식빵 용량 정도인 거고 사실 그래서 며칠 동안 섭취할 그런 식빵을 식사 대용 목적으로 쿠팡에서 구매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동네 빵집도 되게 많고 슈퍼나 대형 마트에서도 쉽게 식빵을 구매할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은 쿠팡에서 식빵을 구매해야 하는지를 제가 리스닝 마인드라고 하는 검색 데이터 툴을 통해서 이렇게 탐색 경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맨 우측에 쿠팡 식빵이 있는데 이 쿠팡 식빵을 검색하기 전에 이 선을 따라서 어떤 것을 검색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쿠팡 식빵을 검색하기 전에 처음에는 가성비 빵, 이마트 빵, 우유 식빵 가격, 빵 가격 비싼 이유 이런 식으로 가격 등을 검색을 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이런 검색을 했고 그 다음에 식빵 가격, 마트 식빵, 이마트 식빵, 마트 식빵 가격 등을 이제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쿠팡 식빵을 검색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이렇게 가격에 민감한 분들이 쿠팡 식빵을 검색하면서 역시 구매까지 이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확실히 쿠팡에서 우유나 요구르트, 빵 등 데일리 제품을 구매하시는 구매자들은 오프라인과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멤버십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빠른 배송 같은 멤버십 혜택을 위해서 쿠팡에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가지로는 가격에 민감한 구매자들은 이제 곰곰과 같은 PB 제품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좀 대용량 제품을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시고자 쿠팡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좀 아쉬워서 마지막으로 생활용품도 한번 장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전체 기준으로 생활용품을 보시면은 두루마리 화장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펫푸드, 세탁세제입니다. 이를 쿠팡 기준으로 보셔도 펫푸드, 세탁세제, 두루마리 화장지 순으로 거의 유사한 그런 상황인데, 이제 다만 차이가 있다면 쿠팡은 펫푸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펫푸드도 반려동물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쿠팡의 빠른 배송의 이점이 가장 높은 카테고리로 좀 보여져요. 그리고 펫푸드도 쿠팡의 PB 브랜드가 있어서 조금 저렴한 브랜드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이제 쿠팡에서 구매를 늘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이제 쿠팡은 원래 예전에는 빠른 배송하고 쇼핑의 편리함을 좀 강조한 UI를 중심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와우 멤버십을 통해서 높은 고객 충성도를 보유한 플랫폼으로 좀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를 통해서 이제 소비자들의 일상 속 소비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의 유통 흐름을 보았는데요. FMCG 시장에서 앞으로의 유통 시장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엠비나가 끝난 후에 설문조사를 마치신 분께는 지난번처럼 해당 강의 자료와 함께 푸짐한 상품도 드리니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